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와, 영상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전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집 보러 다니기도 했고, 저번 주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몇몇 분들을 짧게 만났었는데 함께 놀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실시간은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머리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뭔가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전 채팅창 글을 보면서 혼자 떠드는 거니까 뭐 좀 어색함도 느끼고, 이게 또 카메라 세워놓고 혼자 얘기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순간 채팅으로 피드백이 바로 날아오니까 아무튼 여러모로 색다르고 참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라이브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올라가는 영상으론 어떤 것을 올릴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제 일상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볼까 했었는데 제가 워낙 편집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무겁고 높은, 2022년 동아일보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입니다. 산골학교의 역도 특기생 고3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작품 전체가 냉소적입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의 성장통, 또 마을의 어두운 환경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술술 읽히는 매력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댓글 중에 빨리 돌아와서 시체와 선혈이 가득한 추리 소설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제 정서를 가다듬기 위해서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겁고 높은, 땅에 붙인 두 발바닥, 그것이 시작이다. 바벨을 쥘 때는 엄지를 먼저 감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싼다. 무게가 실리면 엄지가 짓눌리지만 그래야 더 꽉 쥘 수 있다. 놓치는 것보단 아픈 게 낫다. 다음은 무릎의 각도, 허벅지와 허리의 긴장, 그리고 등을 잡을 것. 다른 사람의 등이라면 붙잡을 수도 밀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등을 어떻게 잡을까? 말로는 못해도 몸으론 해내야 했다. 송이는 고개를 들었다. 목과 등, 허리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위를 보는 게 좋다. 역도는 위로 솟는 운동이니까. 앉아서 시작하고 일어서서 끝낸다. 시선이 닿는 곳, 건너편 시멘트 벽 위에 붉은 문장이 있다.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영광. 송이는 가장 간결하고도 견고한 움직임을 상상해봤다. 날아오를 듯 두 발로 바닥을 밀어낼 것. 그 힘으로 몸뚱이 대신 100kg의 바벨을 쏘아 올리면 된다. 대회가 일주일 뒤였다. 송이는 3학년이다. 고교 선수로서는 마지막, 아니, 그냥 마지막 대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너무 길면 좋지 않다고도 생각했다. 호흡을 삼키고 복부를 단단히 잠갔다.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며 바벨을 땅에서 떼는 순간 송이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무게 밑에서 무너지는 자세. 빠져나오는 게 늦으면 팔이 부러질 수도 있다. 지켜보던 코치가 가방을 챙겨 나가며 말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다친다. 토요일 훈련은 오후 4시까지였다. 다른 부원들은 어느새 역도화를 벗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갈 곳과 먹을 것에 대해 떠드는 사이 송이도 허기를 느꼈다. 송이는 올 초 63kg급에서 58kg급으로 체급을 내렸다. 선수가 겹쳐서 누군가 아래 체급으로 나가야 했다. 코치는 송이에게 감량을 지시했다. 졸업하면 실업팀을 소개해 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아는 감독님이랑 얘기가 다 됐다며. 무슨 뜻인진 송이도 알았다. 메달 하나 딴 적이 없는 자기는 끼워 파는 과자 같은 선수라는 걸. 나는 덤이 아니야. 그땐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분명해졌다. 덤이 되거나 아무것도 못 되거나. 그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송이는 방금 가슴에 얹지도 못하고 떨어뜨린 바벨을 봤다. 100kg. 한 번도 머리 위로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 든다고 해도 그 정도론 입상이 불투명했다. 송이는 역도장 뒷정리를 자청했다. 모두가 나간 뒤 송이는 다시 역도대 위에 올라섰다. 딱딱한 바닥 위에서 역도화의 나무급이 둔탁하지만 튼튼한 소리를 냈다. 꼭 광부들의 작업화 소리처럼 들렸다. 송이는 그 소리를 이 동네 학생이라면 을에 서너 번쯤 견학하는 석탄박물관에서 들었다. 언젠가 탄광문화체험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박물관이라고 불렀다. 기록 영상 속에서 광부들은 갱도 입구를 향해 주저없이 걷고 있었다. 그 흑백 화면은 너무 거칠었고 광부라는 단어는 종종 전사나 백정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었다. 그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찾아보려고 한 적도 있었으니까. 광부들은 송이가 태어날 때쯤 광부가 아닌 무엇이 되기 위해 대개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남은 광부들도 모두 작업화를 벗었다.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다. 어떠냐? 양복 입으니까 나도 폼나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송이는 아버지에게 양복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특히 구두도 아니고 구두 모양을 흉내냈을 뿐인 그 싸구려 캐주얼화는 어떻게 보아도 어설펐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대충 벗어 던져 놓은 신발, 여러 번 꺾어 신어 주름진 뒤꿈치를 볼 때 송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왜 이 모양이야? 송이는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기로 했다. 100kg의 바벨은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산지의 가을은 서둘러 추워졌다. 송이는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역도장 문을 닫았다. 교정은 적막했다.
교사 외벽을 장식한 벽화만 알록달록했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의 인조잔디는 지나치게 파랬다. 그 현란한 색상들이 송이에겐 예뻐 보이지 않았다. 학교는 학습 만화 표지처럼 명랑하게 채색되어 있었지만 교문 밖으로 몇 발짝만 걸어도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었다. 해가 기우는 산등성이로 카지노가 보였다. 먼 나라의 성처럼 과장된 모양의 끄트머리는 근방 어디서든 눈에 띄었다. 용감하면 카지노 손님이 되고 똑똑하면 카지노 직원이 된다. 이따금 교사들조차도 그렇게 말했다. 용감하지도 똑똑하지도 못한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송이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든 팔았다. 밥을 팔고 술을 팔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쉬쉬하는 것까지 팔았다. 송이는 술집과 전당포, 모텔과 마사지숍 사이를 걸었다. 아직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애들이 서넛 편의점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상스러운 말을 떠들었다. 카지노 자살자를 위한 기도의 현수막은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낡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부임했다거나 당선되었다는 현수막은 늘 새 것이었다. 간판 너머의 간판, 현수막 너머의 현수막, 배달음식 전단지 같은 풍경. 돈이 되지 않을 뿐 아직 석탄이 많이 묻혀 있다고 했다. 송이는 땅 밑 깊이 퍼진 검은 광맥들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상상 속에서 누군가 불을 놓았다. 땅을 뚫고 솟는 불길, 통째로 폭발하는 마을. 가끔 송이는 끊어진 철조망을 지나 길이 아닌 곳으로도 걸었다.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는 버려진 자동차들이 많았다. 주인도 찾아가지 않고 어디에 팔리지도 못한 것들. 먼지가 쌓인 차창에는 병신이나 섹스 같은 낙서들이 써 있었다. 밤이 되면 문이 열리는 차 안으로 숨어드는 아이들이 있었다. 송이도 그랬던 때가 있었다. 이제 그런 짓은 유치하지만 공터를 지나 닿는 오래된 철교는 여전히 좋아했다. 검붉게 녹슨 철교 아래로 강이 흘렀다. 저무는 해가 탁한 녹색 물결에 빗살 무늬를 만들었다. 시든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뭉치가 드문드문 무늬를 흐트러뜨렸다. 송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은 철교 위로 열차가 다녔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석탄을 그득 실은 열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렸다고. 그땐 학교에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강을 검은 크레파스로 칠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의 얼굴만은 여전히 석탄처럼 까맸다. 누가 또 뛰어내렸다는데? 요즘은 열차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렸다. 이 동네에 사람 안 죽어 간 데가 있었나? 거기선 뛰어내려도 죽지 못하지. 그런 말이 이어졌다. 철교에 올라서자 강바람이 살갗에 닿았다. 땀이 식어서인지 송이는 약간 오한을 느꼈다. 50여 미터가 채 안 되는 철교의 중앙에 사람이 있었다. 그 여자애라는 걸 송이는 알아봤다.
버스가 오지 않는 빈 정류장,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누군가 마른 덤불을 모아 불을 붙인 공터에서 그 애는 혼자 서성거렸다. 모두가 누구의 친구이거나 적인 동네에서 송이는 그 애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자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큰 키, 어깨에 닿는 늘 젖은 머리를 기억할 뿐. 철교는 두 사람이 말없이 지나치기에 충분히 넓지만 송이는 그 애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올 것을 알았다. 늘 그랬으니까. 그 애가 언젠가 송이에게 처음 건넨 말은 이런 질문이었다. 넌 욕도를 왜 해? 송이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송이가 욕도를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중학교라고는 해도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와 같은 교문으로 들어가고 같은 운동장을 사용했다. 소각장에서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여러 일이 일어났다. 송이는 그게 조금 지겨워지고 있었다. 소각장에 가려다가 괜히 샛길로 들어섰던 날이었을 것이다. 어디서 둔중한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것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땅에 부딪히는 소리. 역도장 문은 열려 있었다. 훈련 중인 아이들이 보였다. 다부진 몸의 아이들이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꼿꼿하게 섰다. 그리고 바벨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내려놓는다기보다는 내던졌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역도에 내려놓는 동작은 존재하지 않았다. 들었다면 그곳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닥에 버렸다. 송이는 들어보고 싶다기보다 버려보고 싶었다. 역도장 구석에 서 있던 빈봉을 처음 잡았을 때 송이는 그것이 이미 무겁다고 느껴졌다. 검은 때가 잔뜩 밴, 길이 201cm, 무게 15kg의 세막대. 아직 광택이 살아있는 봉은 에이스들의 것이었다. 무게는 다 똑같아. 코치든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고 송이는 그게 왠지 마음에 들었다. 손가락을 감아 봉을 쥐었다. 서늘하고 단단한 금속의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빈봉을 쏘아 올리며 한 계절을 보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다가 뜯어지고 다시 박일 때쯤 봉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체의 힘이 봉에 제대로 전달됐을 때 울리는 탕 하는 경쾌한 소리. 뒤따라 손 안에서 느껴지는 봉의 떨림. 아무도 없을 때는 더 작은 소리들도 들을 수 있었다. 진동하는 봉 안에서 작은 링과 티끌 같은 것이 구르며 내는 메아리, 쌀알을 부어 넣은 페트병, 아버지가 흔드는 은단통, 혹은 수학여행지의 바다에서 들었던 파도가 쓸어가는 굵은 모래 소리. 아휴, 왜 하필 몸 쓰는 일이냐? 아버지는 불쾌한 얼굴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몸으로 돈을 버니? 이 아빠 때나 배운 게 없으니까 막장 가서 몸으로 때웠지. 이제 이 막장도 없어요. 운동판도 잘 되려면 다 돈이고 인맥이야. 에? 돈과 인맥,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돈과 인맥을 위해서 술도 마시고 카지노도 다닌다고 호기롭게 주장했지만 송이는 그 말을 믿지 않은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종종 석탄박물관에 딸린 기념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무슨 위원이란 아버지의 명함을 봐도 마찬가지였다. 충분하다곤 할 수 없는 생활비를 불규칙적으로 송이에게 주긴 했다. 오래전 아버지가 몸집은 작지만 힘이 세기로 유명했다는 이야기를 옆집 할머니에게서 들었다. 탄광이 이미 기울었을 때지만 고등학교도 마치기 전부터 남들보다 석탄 2배를 캐고 3배를 날랐다고. 마지막 파업에서도 젊었던 아버지가 굳은 일을 했다고. 그러니 카지노도 들어오고 이만큼 사는 거라고. 이따금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방에 밀어넣으며 송이에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쥐어주고 갔다. 아버지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카지노에서 청소나 한다는 근육 아저씨도 그중 하나였다. 아저씨는 까만 얼굴로 그래도 네 아비가 애 많이 썼다 같은 말을 남기고 개면쩍게 대문을 나섰다. 그랬을까? 파업이란 것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지는 것일까? 어머니는 카지노가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갔다고 했다. 송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망하려니 헛것을 자주 보더니 예수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옆집 할머니는 네 애미한테는 신기가 있었다. 기도라도 해야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았다. 그렇게 말했다. 송이는 주님의 영광 같은 말로 끝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2번 받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지낸다는 기도원의 풍경은 아름답게 묘사되었으나 정작 발신자 주소는 없었다. 기회를 보아 아주 태워버리려고 편지를 서랍 속에 넣어뒀다. 그대로 몇 년이 지났다. 이 세상이 그렇게 반듯하지가 않아. 사기꾼 놈들이 얼마나 야갔는데.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고, 정보가. 아버지가 냄새나는 양말을 벗으며 설교했다. 아는 누구의 아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갔는데 이 돈 없고 백이 없어가지고 심판놈들이 어떻게 판정으로 장난을 쳤는지 아냐. 말짱 허팀 뺀 거야. 세상이 그래. 송이는 역도로 대학을 가거나 무엇을 얻겠다는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역도는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 들면 되잖아. 아버지가 의아한 얼굴로 뭘 들어 하고 되물었다. 내가 들면 되잖아. 심판이든 누구든 든 걸 어떻게 못 들었다고 해. 그때 다짐한 것만큼 무엇을 많이 들진 못했다. 송이는 아버지를 대회에 부른 적이 없었다. 가끔 아버지는 역도 잘 되냐라고 물었다. 역도를 시작하고 송이는 거울 속의 몸을 더 오래 보게 되었다. 허벅지와 어깨에서 뚜렷해지는 근육들, 바벨에 수없이 긁혀 흉터가 생긴 정강이나 무게에 눌려 멍이 든 쇄골도 어쩐지 싫지 않았다. 무거운 걸 들면 기분이 좋아? 그렇게 묻는 남자애가 있었다. 들지 못하던 것을 들면 물론 기뻤다.
하지만 버리는 기분은 더 좋았다. 더 무거운 것을 버릴수록 더 기분이 좋았다. 온몸의 무게가 일시에 사라지는 느낌. 아주 잠깐 두 발이 떠오르는 것 같은. 송이는 그 느낌을 비밀로 남겨두었다. 난 너무 마른 여자애들은 싫어. 공터에 버려진 차 안에서 그 남자애는 송이를 만졌다. 송이는 그냥 내버려뒀다. 그 남자애가 떠드는 멍청한 소리를 듣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다. 남자애가 성급히 움직이는 동안 송이는 차 주인이 카지노에 걸었던 것과 잃었던 것을 생각했다. 다 잃었을 때 그 사람은 홀가분했을까? 오래된 카시트에서 일어나는 먼지, 밋밋하고 물렁한 몸뚱이. 무엇을 하긴 했다고 쳐야 할지. 머쓱해하는 그 애를 두고 차에서 나올 때 송이는 녹슨 문에 무릎을 긁혔다. 차라리 그것이 선명한 감각으로 남아있었다. 버리려면 들어야 했다. 버리는 것과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달랐다. 해마다 한 번씩은 단순한 취재팀이 찾아왔다. 전교생이 반의 반으로 줄었던 산골 학교에 역도부가 남아있다는 것은 꽤 이야깃거리였다. 무슨 기금인가 지원 사업 덕분이라고. 그것도 다 카지노 돈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했지만 방송에서 그런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푸른 산 아래 교정에 들어서며 리포터는 늘 평화로운 학교, 이곳에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다는데요 라고 말했다. 곧 아이들이 내는 기합 소리와 바벨이 떨어지는 굉음으로 가득 찬 역도장 풍경. 그 즈음 메달을 딴 부원과 교장이 짧은 인터뷰를 했다. 송이는 배경에서 바벨을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아이들 중 하나였다. 방송은 30년 전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땄던 어느 선배의 자료 화면을 보여줬고 항상 이런 자막으로 끝났다. 오늘도 미래를 듭니다. 미래의 자리에는 꿈이나 희망이 오기도 했고 그러다 다시 미래가 오기도 했다. 내가 그런 걸 들었나? 송이도 처음에 국가대표라거나 체육대학 같은 미래를 가끔 그려보기도 했다. 그런 상상은 답장을 보낼 수 없는 먼 곳을 닮아 있었다. 운동을 게을리한 건 아니었다.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를 몇 차례 치를수록 상상조차 자꾸만 쪼그라들었다. 어떤 시점에서 송이의 목표는 그냥 100kg이 되었다. 왜 하필 100kg이야? 젖은 머리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세 자리고 100은 100이기도 하고 100%의 100말이야. 그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이유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야. 그건 더 이상은 어길 수 없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 송이는 100kg을 드는 자신을 여러 번 상상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머리 위에 도착하는 바벨, 힘과 기술, 속도와 균형. 모든 게 제대로라면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점수 같은 건 없다. 들었거나 들지 못했을 뿐.
심판들이 깃발을 들겠지만 사실 판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받아내는 순간 알 수 있다. 선수 자신이 가장 먼저. 난 그 100kg을 오래 들고 있을 거야. 심판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그걸 곧 버릴 거라는 걸, 버릴 수 있다는 걸 자랑할 거야. 그리고 다들 봤다 싶으면 그걸 내던질 거야. 망설임 없이 부술 듯이 말이야. 젖은 머리가 그 다음은 뭔데? 하고 되물었다. 몰라. 소리라도 지를까? 그런 마음을 먹은 지도 긴 시간이 지났다. 감량 탓맛을 하기도 어려웠다. 송이의 기록은 반년 넘게 96kg에 멈춰 있었고 그것조차 때때로 떨어뜨렸다. 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훈련은 일찍 종료되었다. 역도장 문을 닫아버렸으므로 송이는 그냥 걸었다. 먹구름이 가득했다. 이 근방에서 카지노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건축물은 고가도로였다. 송이는 거인의 다리처럼 튼튼하고 단호해 보이는 그 콘크리트 기둥을 좋아했다. 그 아래에 딱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공간. 개천과 덤불 사이에 버려진 의자에 앉으면 어쩐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편안한 기분. 송이에겐 언제나 고가 도로의 아랫면만이 보였다. 이따금 고가를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스쳤다. 그 도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송이는 알지 못했다. 정비용 철제 사다리는 아득히 높은 기둥 위로 뻗어 있었다. 난 다이빙을 하고 싶어. 젖은 머리가 말했다. 빙글빙글 도는 거 말고 아주 똑바로, 아주 오래. 젖은 머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송이가 대꾸했다. 해봐. 젖은 머리가 송이를 보며 말했다. 너도 같이 해주면. 송이는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이끌려 계곡을 헤집고 다닌 여름날을 기억했다. 뒷산 깊숙이 들어가면 동네 교회 십자가만큼 높은 바위가 있었다. 바위 아래는 깊고 차가운 물이었다. 버짐이 핀 아이들은 거기서 뛰어내리는 곳으로 누가 더 사나이인지를 가렸다. 여자애들은 물가에서 구경을 하며 속닥거렸다. 송이는 뛰어내리는 쪽을 택했다. 기억에 남는 건 따가운 햇살이 시야에 맺혀 만드는 하얀 반점들, 귀가 먹먹해지는 매미 울음소리, 풍덩, 검푸른 물속으로 가라앉는 잠시, 그 잠시 동안의 적막, 바닥을 찾지 못하는 발, 뜨겁게 달아오른 바위 위에서 콜록거리며 몸을 말릴 때 앞으로 뒤로 돌면서 몇 번이고 더 뛰어내렸던 애들, 물 밖으로 나온 애들의 얼굴에 어린 방금 자신이 증명한 것에 대한 자부심. 바보 같아. 송이가 말했다. 젖은 머리가 자기도 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욕도는 뭐. 개천은 흐른다기보다 고여 있었다. 수면에 점점이 떨어지는 빗방울들, 풍덩. 고가도로 위에서 무언가를 버린다면 바닥으로
혹은 하늘로. 그럼 영화처럼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릴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말한 영광이 있는. 빗방울이 섞인 찬바람이 불었다. 곧 쏟아질 것 같았다. 녹슨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나무 평상에 들어 누운 아버지가 있었다. 양복 재킷은 보이지 않고 셔츠 자락이 다 삐져나왔다. 술 냄새가 지독했다. 소희는 그대로 지나쳐 들어가려다 돌아섰다. 아빠, 비 와. 아버지가 뒤척이며 뭐라고 웅얼거렸다. 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다시 평상 아래 주저앉았다. 색색.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몸집은 만만해 보였다. 많이 나가봐야 70kg 정도일 거라고 짐작했지만 어깨에 걸어보려고 해도 등으로 짊어지려고 해도 아버지의 몸은 자꾸만 흘러내렸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띄엄띄엄 사기꾼 새끼들이 라거나 너 엄마가 옛날에 킥킥 하고 중얼거렸다. 송이야 하고 부르기도 했다. 아빠, 가만히 좀 있어봐. 차라리 아버지를 봉에 매달아 놓는다면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당에서 방까지 끌다시피 아버지를 옮기며 송이는 생각했다. 자기가 욕도를 하며 70kg, 80kg을 어렵지 않게 들어올릴 수 있는 건 오직 바벨의 모양이기 때문임을. 불 꺼진 방에 아버지를 눕히고 나오기 전이었다. 아버지가 또 송이야 하고 불렀다. 송이는 문간에서 아, 왜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욕도 잘 되냐? 송이는 마땅히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 딸 아니랄까봐 힘을 쓴다고 하며 돌아 누웠다. 잠깐의 침묵. 송이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말했다. 토요일에 대회야.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낮은 숨소리, 코를 고는 것도 같았다. 송이는 작은 목소리로 난 얘기했어 라고 덧붙이고 문을 닫았다. 송이는 다른 부원들과 함께 코치의 승합차를 타고 30여 분을 달렸다. 차창 밖으로 커다란 카지노 광고판 몇 개가 지나갔다. 대회가 열리는 모 군도 송이가 사는 곳과 그리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통유리로 외관을 장식한 체육센터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다. 체육센터에 들어서자 가설된 경기대가 보였다. 경기대 앞에는 심판석과 귀빈석, 그리고 관중들을 위한 파란 플라스틱 의자가 4-5줄 놓여 있었다. 관중석 뒤쪽으로 비어있는 절반의 체육관에는 농구대와 탁구대, 배드민턴 네트 따위가 적당히 접혀 있었다. 가로 4m, 세로 4m의 경기대 한가운데에 바벨이 놓였다. 조금씩 바벨이 무거워지는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선수들. 선수가 바벨을 잡으면 들거나 떨어뜨리기 전에는 모두 조용히 할 것. 어차피 금방 판명되는 일이었다. 송이는 1차 시기에서 94kg을 들었고 2차에서 96kg을 떨어뜨렸다.
덜 펴진 왼팔과 밀린 발바닥. 송이는 거짓말을 했다.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고, 더 올려보고 싶다고. 코치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래. 졸업하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최종 3차 시기를 100kg으로 신청했다. 송이는 몸이 식지 않도록 커다란 수건으로 어깨를 감쌌다. 대기장에 설치된 현황판을 봤다. 100kg을 들어도 우승은 할 수 없었다. 안경은 1차 시기부터 110kg을 신청했다. 금메달을 딴 저번 대회보다도 2kg을 늘렸다. 무게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시합을 거의 마친 다음에야 경기대에 오를 것이다. 대기장 한쪽에서 안경은 몸을 덮이고 있었다. 정확한 궤적으로 떠오르는 바벨, 무수히 상상했던 깨끗한 움직임. 꽂힌 원판을 세어보니 이미 100kg이었다. 3차 시기를 위해 복도를 걸으며 송이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오늘 역도대에 오른 건 20여 명. 그중 10수명은 역도화를 벗게 될 것이다. 송이는 자기가 그 10수명 중 하나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다만 바벨을 떨어뜨리고 끝내고 싶지 않았을 뿐. 송이는 경기대 앞 풍경을 눈에 담았다. 3명의 심판 뒤로 양복 입은 아저씨들 몇 명이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관중석은 듬성듬성했다. 처음 보는 단체복을 입은 5-6명의 아이들. 보행기를 의자 옆에 둔 백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이런저런 어른들. 자신이 들거나 들지 못하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혹은 실패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 몇 명. 이 사람들이 증인이구나. 송이가 100kg의 바벨로 다가설 때 허겁지겁 장내에 들어서는 익숙한 사람. 아버지가 팔을 뻗어 손을 흔들었다. 송이도 얼결에 한 손을 들어 답했다. 아버지가 관중석 앞쪽으로 걸어왔다. 송이가 바벨을 감아줄 때 아버지는 귀빈석 언저리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악수를 청했다. 양복 어른이 엉거주춤 일어나 악수를 받았다. 유난히 아버지의 양복이 구겨져 보였다. 송이는 발바닥과 무릎과 허벅지와 등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는 송이를 가리키며 양복에게 무어라 말을 했다. 움직이거나 말소리를 내고 있는 게 자기뿐이라는 걸 모른 채. 진행 요원이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송이는 눈을 감았다. 아빠,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에는 바벨만이 있다. 난 그걸 든다. 그리고 버린다. 버린 바벨 앞에서 난 선체로 경기를 끝낼 것이다. 송이는 그렇게 다짐하고 눈을 떴다. 대회가 끝나고 익숙한 동네로 돌아와 포일간 불판 너머로 송이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소주부터 한 잔 들이켠 뒤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덜 달구어진 포일에 놓으며 말했다. 아이, 거의 다 들었는데 아깝다. 그지? 송이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거의 다 드는 건 없다. 그건 그냥 떨어뜨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과장된 웃음을 지었다. 아하이, 야 울겠다 울겠어. 한잔 할 테냐? 송이는 오늘 경기장에서 운 유일한 아이를 떠올렸다. 1차 시기에서 110kg을 든 안경은 2차에서 114kg도 성공해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그대로 시합을 끝내도 되지만 안경은 혼자 3차 시기도 치르기로 했다. 119kg. 성공한다면 12년 만에 경신하는 고등부 동체급 신기록이었다. 그게 자기가 아니라 남이더라도 바벨을 떨어뜨리는 건 어쩐지 보기 싫었다. 대기장에서 송이가 짐을 다 쌌을 때 3차 시기를 마친 안경이 눈이 빨개져서 돌아왔다. 그쪽 코치가 기록은 대학부에 가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다독였다. 대기장의 역도대 위에서 녀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송이는 떠나기 전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만 울어. 안경을 벗고 울던 그 애가 흐릿한 눈으로 송이를 봤다. 송이는 다시 말했다. 넌 잘했어. 아버지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고기를 집게로 뒤적거렸다. 옛날엔 목구멍에 탄가루 씻는다고 이 비계를 먹었단 말이지. 이게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아. 체력을 키워서 다음엔 이겨야지. 같은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긴다고. 송이는 역도에 그런 게 있었는지 생각했다. 축구나 격투기라면 이겼다 졌다고들 하지만 따지자면 난 94kg만큼 이겼고 100kg만큼 졌지. 안경은 114kg만큼 이겼고 119kg만큼 졌어. 더 무거운 걸 버릴 때 더 기쁘다면, 더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더 화날까? 욕도 그만할까 봐. 송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충분히 익지도 않은 고기를 송이 앞으로 밀어놓았다. 자기도 집게로 한 점을 집어 입에 우겨 넣었다. 뜨거운 고기를 씹느라 볼을 실룩거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까 군청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소주를 들이키며 말을 이었다. 카지노에 가족끼리도 놀러 간다는 먼 나라.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해 지어질 도로와 호텔. 동네가 탄광문화관광촌으로 개발되면 치솟을 땅값. 국회의원으로부터 도의원, 군의원으로 이어지는 낯선 이름들. 그래서 결국 군청의 아무개 계장이 아버지와 묘촌이며 학렬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송이 너는 앞으로 무엇을 배워두면 좋은지. 송이는 아버지의 야윈 팔뚝을 보았다. 검댕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었던 옛날. 저 팔뚝으로 정말 깜깜한 땅속에서 돌덩이를 내리쳤을까? 탄차를 밀고 포대를 짊어지고 어머니를 안았을까? 그리고 날 들어 올렸을까? 송이는 눈앞에 사람이 버린 것과 버리지 못한 것을 가늠해 보았다. 송이는 물었다. 근데 아빠는 몸무게가 몇이야? 송이가 그날로 욕도를 아주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대회 후에도 송이는 매일의 훈련에 성실히 참여했다. 감량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기록은 늘지 않았지만 들 수 있을 만큼 들고 버릴 수 있을 만큼 버렸다.
입김이 나오네 하다가 길에서 어묵을 사 먹고 자신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어떤 날에는 아버지를 들어옮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를 알아냈다. 취업률이 좋다는 광고를 보고 가까운 전문대학에 지원해 합격했다. 인원 미달이었다. 바벨을 마지막으로 잡은 건 졸업식을 앞둔 겨울 방학의 어느 날이었다. 눈 내리는 오후, 부드럽지만 미약한 빛이 아무도 없는 욕도장에 스며들어 있었다. 송이는 욕도대 위에 가만히 두 발바닥을 붙였다. 빈 봉을 몇 차례 쏘아 올렸다. 원판을 하나 둘 꽂았다.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맑았다. 몸이 가벼웠다. 원하는 만큼 빠르게, 원하는 만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침침한 벽에 기대어 젖은 머리가 말했다.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 사실 언제나 없었지. 적어도 욕도대 위에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도 말리지도 않았어. 송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들었거나 내가 들지 못했을 뿐. 이상하게 말이야. 송이는 그렇게 말하며 바벨의 원판을 더 꽂았다. 그것은 100kg이 되었다. 이제 아무도 밉지가 않아. 송이는 바벨 앞에 섰다. 창밖에서 떨어지는 굵은 눈송이들이 시멘트 벽면에 점점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천천히 내려앉는 것들, 그리고 아주 오래 그곳에서 조금씩 바랜 문장. 오늘의 무게가 내일의. 송이는 단호해졌다. 아니, 이것은 영광이 아니야. 이것은 미래도 아니고 꿈도 희망도 아니야. 그럼 뭐야? 젖은 머리가 물었다. 송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 흥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운이 좋아도 나빠도 그대로인 것. 어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닌, 말하자면 그냥 100kg에 손때 묻은 쇳덩이. 나도 몰라. 어쨌든 들 거야. 송이는 바벨을 쥐었다. 딱딱하고 차갑다. 하지만 내 손안에 있는 내 것, 내 몫의 약속. 등 뒤에서 젖은 머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럼 내가 증인이 될게. 다시 땅에 붙인 두 발바닥. 송이는 두 발 아래 깊이 묻혀있는 검은 돌들을 떠올렸다. 시간과 열기와 압력 속에서 태어나 빚어진 것들. 그로부터 시작된 분화. 아득히 오래전부터 솟구친 힘이 마침내 도착하는 정확한 자리. 송이는 숨을 참았다. 굳게 잠긴 복부 안에서 작고 단단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뜨거워. 나 지금 뜨거워. 쇳덩이를 쥐고 두 발로 바닥을 밀어내는 순간 눈 내리는 겨울 오후의 고요, 산등성이의 헐벗은 자리, 교정의 새파란 인조 잔디,
철교와 고가도로, 박물관 앞에 전시된 녹슨 탄차, 모텔과 마사지숍의 현란한 입간판, 주인 없는 자동차들, 모두가 공평하고도 아늑하게 하얀 눈에 덮여서 미처 닿지 않는 그늘에서도 단정한 마음으로 목도리를 여밀 수 있었던 날, 왼발 오른발을 눈밭에 디디며 빙판과 진창의 시간을 예비하던 긴 겨울의 한가운데, 그날이 송이가 정말로 욕도를 그만둔 날이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겁고 높은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습하면서 한 20번째 읽었을 텐데, 처음엔 두루뭉실했던 의미, 메시지 이런 게 읽으면 읽을수록 좀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확실한 계기, 의미가 있어서 욕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막상 시작해보니까 자기가 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졸업까지 다가왔는데, 자기가 정말로 욕도를 그만둘 때를 자기가 알고 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